12월부터 진행하는 우리 기본 과정 들어가면 기본서에 문제 하나도 수록 안 했습니다. 문제 싹 다 빼버렸습니다. 문제는 다 빼버렸고 역시 기출문제를 제공할 텐데 이렇게 제공할 겁니다. 이제 책에서 문제를 뺀 이유는 일단 빠져야 책이 좀 슬림해지니까요. 한 450페이지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어제 연락받긴 한 500페이지가 된답니다. 더 줄여버릴까요? 한 200페이지로? 수폭이는 한 120페이지니까 그냥 한 120페이지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입니다. 숲을 보자 그래서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 쉽게 표현하면 요약집인데 요약집은 실제는 아니고요. 한 120페이지 정도 볼륨으로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사도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PPT로 사용하는 것들이, 모든 그림들이 수폭에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험 치는 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문서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가는 겁니까? 12월 첫째 주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12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단 1초도 안 볼 겁니다. 쌤들이 보지 말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1초도 안 볼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서는 12월 1, 2월 3개월 동안 볼 겁니다. 그 후에 아마 안 볼 걸요, 또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책꽂이 한번 꽂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약집이라는 책으로 볼 건데, 얘는 별도로 놓을 겁니다. 별도로 놓을 거고, 그럼 항상 이 책 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이 교재는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를 펼치세요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거고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는 29페이지. 29페이지 가보니까 양괄로 2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 함수. 함수가 무슨 말입니까? 함수. 응? 함수.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함수, 펑션. 그는 영어 얘기하는 거 펑션.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함수식을 이렇게 말해요. 함수는 A와 Y의 관계. 이게 함수예요. 나와 너의 관계. 그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함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번.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칙, 수요 법칙. 부동산학 개론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의 근본적인 차이는, 요새 이상기온이 점점 심해지죠. 그러면 봄이 지나고 가을이 오던가요? 아니, 이상기온이 심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냐고요. 막둥아, 가을이 오던가요? 아니, 굳이 무슨 오기는. 그러니까 자연법칙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 오고, 단지 그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봄의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봄이 아주 여름은 더워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더워지거나 상대적으로 더위가 조금 적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겠죠. 근데 사회과학은 아니라고요. 사회과학은 예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온다. 알 필요가 없다. 그럼 수요 법칙을 설명해 보세요. 수요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합니까? 확실한 겁니까? 근데 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삽니까? 자,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과 수요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격이 하락하면 사고, 가격이 하락하면 많이 사고, 가격이 상승하면 난 잘 안 사. 이게 수요 법칙. 자,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옵니다.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몽땅 묶어서 갈 겁니다. 자, 갑시다. 지금부터 하는 한 5분 정도 진행하는 내용은 직접 시험 문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얘를 모르면 수요 공간과 자꾸 부딪혀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림 잘 보세요. Y축은 가격으로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Y축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X축입니다. 수요량입니다. 그럼 제루에 수요 곡선은 됐고, 자, 잘 봐요. 그러면 이 그래프만 잘 보고 있으세요. 시험 문제가 그래프를 물어보면 대체로 힘들어하는데, 아니 훨씬 쉬워요. 그래프는 Y축과 X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그림을 잘 보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관계를 뭘 한다고요? 함수. 이걸 수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 함수란 뭐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말해보세요. 부동산 함수란 뭐다? 수요 함수란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수요량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따져봅시다. 가격이 P1이랍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들은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적게. 그래서 Q1밖에 안 사고 싶어 한답니다. 편의상 그 점을 A점이라고 이름할게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P0로. 그러면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을 편의상 B점이라고 명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P2로. 그랬더니 종전보다 더 많이 사겠답니다. 결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최초의 가격을 얼마로 설정했었죠? P1. P1일 때는 얼만큼 소비하겠다고요? Q1. 그 둘이 만나는 점의 위치를 뭐라고 명했습니까? A점. 그 다음에는 B점, C점을 만들었죠. A, B, C를 연결해 봐요. A, B, C를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프 형태를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A점에서 B점으로 C점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저 곡선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보통 D 이렇게 표현해서 놓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논리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다시 갑니다. 자, 그래프를 봅시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다루겠다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샬이 주장한 이유로 항상 전 세계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Y축에는 뭘 잡았다고요? 가격을. X축에는 수요량을. 만약에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둘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수요 함수라는 표현을 썼고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점점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우리는 수요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법칙의 결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을 쭉 연결했더니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 하나가 만들어지더라. 그 곡선을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한다. 우하향 표현 하나 잘 봐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요 세 가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만일에 시험 문제가 수요 함수는 하고 출제가 되든 수요 법칙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세 개나 있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냥 수요 땡땡은 이렇게 공통점 찾아요. 세 가지 공통점. 이거요. 결론은 수요 함수든 수요 법칙이든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가격과 수요량이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수요 땡땡이란 시작.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풀어요. 일단은 논리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근데 그런 논리적인 게 필요 없는 거니까 시험 답 찾을 때는. 그게 스마트한 거라고 했습니다. 답은 스마트하게. 자, 가면 마무리합시다. 세 개 제목 시작. 수요함수, 수요법칙, 수요곡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린 그렇게 가지 말고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요것은 같은 표현 아닌가요? 반비례하고 우하향하고. 자, 만일 비례라고 생각해봐요. 비례라면 무슨 말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려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맞나요? 그럼 그래프 형태는 우, 상향. 비례한다, 우상향, 동이요. 반비례한다, 우하향, 동이요. 같은 의미죠. 반비례니까 우하향할 수밖에 없죠. 비례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막 외우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잠시 구경해 보세요. 이게 무슨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이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향하는 형태.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라고 해서 D0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D0의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대요. 이렇게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동일한 가격 P1일 때, 가격이 P1일 때 얼만큼 소비하겠답니까? 종전보다 더 많이. 그죠?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겠대요. 종전보다 더 많이. 자, P0일 때는 얼만큼 소비하겠답니까? Q0가 아니라 나는 Q2까지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증가. 곡선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T0가 T1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뜻인데 그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을 갖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증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저기 그냥 아파트라고 전제하세요. 특정한 지역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가 증가했다. 왜 증가했을까요? 최근에 학군이 좋아졌다. 최근에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냈는데 10명을 보냈다. 반응이 없어요. 서울대를 보냈다 그러면 뭐 아파트 값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던가요? 자, 학군이 좋아졌다. 또 GTX역이 만들어졌다.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지하철이 신설되었다.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수요 곡선이 T0에서 T1으로 이동했다. 그 원인이 아닌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만요. 자,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오른쪽으로. 그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근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노란색이 흰색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 겁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근데 방금
수요 곡선의 생긴 모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하향.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중에 엉망진창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상향이라는 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림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왼쪽으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가격 P0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격이 P0일 때 종전의 D0라는 수요 곡선과 가격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얼마만큼 소비하겠답니까? Q0만큼.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얼마만큼 소비하겠답니까? Q2. 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좌측으로 간다고 보세요. 좌측으로 가니까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종전보다 감소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결론,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합니다.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증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감소. 시험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상향 하향을 몰라서 틀린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하향을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하향.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림 구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의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제는 Y축은 가격이라면 X축은 뭐가 나올까요?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관계니까 뭐라고요? 함수. 그래서 공급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급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P2에 소비자들이 사려고 한대요. 별로 마진이 없대요. 많이 만들 겁니까? 조금만 만들 겁니까? 조금만.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겠대요. 그럼 나는 마진이 그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당연히 나도 더 많이 만들 생각이 있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대요. 그럼 나는 더 많이 만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이것을 공급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공급법칙의 결과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봅니다. 애초에 가격을 우리가 얼마라고 설정한 거죠? P2 편의점 어디? A점. 그럼 A점에서 B로 C로 가죠.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우상향. 이 둘은 알아야 됩니다. 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하향. 공급은요? 우상향.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급 땡땡이란, 시작, 가격 공급량, 그 다음에 비례 우상향.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시험적 입장에서는 별 매력은 없어요. 별 매력은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곡선 계속 보세요. 수요는 디맨드라고 한다면 공급은 스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플라이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S라고 표현합니다. 스플라이 커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어디서 만나죠? 시장에서. 자, 이렇게 만납니다. 자, 수요량, 공급량이라는 말을 대신에 뭘 썼습니까?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건축량, 생산량,
거래량,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유량.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수요량, 공급량 둘이 같이 만날 때는 거래량.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다 유량 개념.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습니다. 자, 만나는 점을 찾아요.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P0. 저기 균형점이라 불러요. 이름을 잘 보세요. 균형점. 균형점일 때 가격이 얼마죠? P0. P0를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 가격 이렇게. 균형 가격일 때 얼만큼 거래됩니까? Q0 뭐라고 이름하면 될까요? 균형 거래량.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대요. 가격이 P2로 하락했대요. 수요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가격이 하락했다고요. 유리하다. 그럼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더 적게 소비한다. 더 많이, 더 많이.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림 보세요. 이렇게. 수요자는 유리하니까 종전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공급자는 불리하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수요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습니까? 수요량이 많다. 이것을 이렇게 불러요. 초과 수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무슨 말입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아파트 공급량보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상승하다가 P1까지 상승했대요. P1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자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소유자는 불리하죠. 소비량을 줄여버리겠죠. 이만큼의 또 차이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요? 가격은 또 하락. 초과 수요, 상승. 이러다가 또 균형점 복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또 다시 또 반복. 그래서 항상 가격은 저 균형 가격을 형성하는 거죠. 이걸 균형점이라 그래요. 용어들. 결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험 지문에 계속 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정도만 알면 편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말이 보이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 초과 공급 그러면 가격 무조건 하락.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료 보세요. 받으신 자료. 이 문제는 안 싫었구나. 자, 오세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안 적어놨습니다. 요게 언제 X인지 결정해 주세요. 한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인 것은 출제 빈도 자체가 낮았어요. 제목이 뭔가요? 수요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 그랬으니까 수요 땡땡이죠. 그럼 찾으세요. 시작. 가격, 수요량. 됐네요. 관계가 보이니까 함수 1필요까지는 없고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말이네요. 2번. 맞습니까? 우상향. 자, 우상향하면 틀렸죠?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쭉 연결해 다시 읽어보세요. 수요 땡땡부터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우하향.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결론 이거는 공급 법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4번 결정해 보세요. 맞습니까? 초과 공급량이 많대요.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이나 임대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락. 다음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문제로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한 문제로 놓은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가격과 임대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 가격은 매매에서 발생하는 거고 임대료는 임대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개론은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가격이든 임대료든 동일한 개념으로. 그럼 그게 동일한 개념이라면 또 추가로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부동산에서는 더 없겠죠. 부동산은 가격 아니면 임대료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기본 개념 잡은 거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재는 31페이지 갑니다. 3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 치는 전날까지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오늘 끝낼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로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몸 좀 푸시죠. 머리를 맑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경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고딩 때요. 그러니까 수능 세대는 고딩 때 다 했습니다.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어. 그 경제에서 했던 게 다 수요 공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세대는 했습니까? 안 했다고 쌩까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고딩 때는 이제 사탐에서 이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를 선택을 안 합니다. 근데 특목고는 다 경제를 선택합니다. 왜 특목고 학생들은 경제를 선택할까요? 일반고 학생들은 대체로 경제를 선택 안 해요. 근데 왜 특목고는 경제를 선택할까요? 걔네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수 따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법칙이거든요. 법칙이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문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 자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상황 따라 답이 매번 점수가 오락가락 할 텐데. 자, 갑니다. 제1호의 제목. 시작합시다. 잘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작합니다.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이게 수유곡선이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자, 저기서 뭐라고 하는지 잘 봐요. 가격이 P1일 때는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Q1입니다. 가격이 P0일 때는 그러면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Q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P1에서 P0로 하락하면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Q1에서 Q0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해 보세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겁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정의해 봅시다. 아니요. 작들어야 돼요. 자, 오세요. 집안. 자, 정의하세요. 수요량의 변화.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케이. 가격 때문에. 근데 조금만 더요. 이게 아파트였대요. 이게 아파트였다면 무슨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게 콜라입니다. 그럼 무슨 가격요?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제목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 정의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동한 거죠?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그래요. 문제가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놓으면 OX, X 파가세요. 다시 갑니다. 재료의 제목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자,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이 P1일 때 그림에서 보니까 Q1만큼 소비하겠대요. 근데 가격이 P0래요. 그러면 Q0까지 소비하겠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변했다고요.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P1에서 P0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Q1에서 Q0로. 결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인데 그 점 때문에 막 틀리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어렵고 어렵다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 접하는 거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별 내용도 없으니까. 자, 이번에 그림 하나 더 볼게요. 그래프를 보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P1일 때는 얼만큼 수요한다고요? 예, Q1. 그 점을 편의상 그냥 A점이라고 할게요. 자, 가격은 이번에 P0였대요. 가격이 P0가 되면 얼만큼 소비한다고요? Q0 편의상 B점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P2래요. 그러면 Q2까지 소비한다, 그죠? 편의상 C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문제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P1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1에서만 봐야 돼요. 이 제품의 가격은 P1 그대로입니다.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소비자들의 소득이 종전보다 증가했대요. 그럼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는지 한번 그림을 찾아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렇게. 맞나요? 요렇게 변해요. 그 점이 그냥 Q0라고 할게요. 자, 그걸 편의상 A-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가격이 P0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었대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림. 그 점을 편의상 B-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A-, B-, C-를 연결해 볼게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질문 바꾸겠습니다.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곡선 자체입니까? 아니면 곡선 상에서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가.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수요의 변화다. 그 말은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는 뜻이구나. 수요량의 변화다.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는 뜻이구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소득 증가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금리가 하락하니까,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정책이 완화되었으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자, 다시 왜 D0가 D1으로 이동했을까요? 오케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가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도 똑같아요. 5초간 쉬었답니다.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이거는 정리합시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어차피 이 부분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파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는 31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역에서부터 디귿까지를 한번 쭉 다 읽어보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말은 방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은 언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으냐?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럼 책은 언제쯤 읽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시험 치기 전날요.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제일 많이 축적된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개사를 딱 시작하면서 책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아직 읽을 힘이 안 생겼는데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만났을 때 영상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읽는 시점이 아닙니다. 책은 먼 훗날 읽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책 안 보실 겁니다. 어차피 책 안 보실 거니까. 자, 갑니다. 제목 다시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정의. 응? 곡선상. 그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딱 기억할 겁니다. 나머지 필요 없어요. 정확한 표현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정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근데 문제는 방금처럼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늘 기억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이 점이라는 게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점이 빠졌습니다. 아, 틀린 지문이구나. 틀렸다고 체크해서 다 틀려버렸습니다.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왜? 이 단어는 뺄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가 빠지면 그 지문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딱 기억해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키워드는요. 오케이. 이것만. 곡선 자체. 이것만. 두 번째. 왜 변하는 겁니까? 가격. 왜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료 3번 문제 답 찾아보시죠.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3번처럼 출제가 되면 지금 3번이 공급입니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의 변화는 일단 보지 마세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수백 가지니까. 일단 뭐부터요? 공급량. 공급량은 한 개밖에 없죠. 가격. 일단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답은 주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여기 찾는 겁니다. 답 찾는 시간 5초면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수요곡선입니다. 왜 앞에 수요곡선을 설명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 앞에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험 문제하고는.
요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답. 자, 문제. 답은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요. 수요량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얘기죠. 만일에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라면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을 하든지 좌측으로 이동하든지.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감소,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 어쨌든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동했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건데 그림은 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한 겁니다. 곡선 상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자고요. 곡선 상. 근데 왜 이동한 겁니까?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가 아니고, 자, 요 내용. 그림 다시 보세요. 문제. P1이다. 그 점을 편의상 이렇게 명합시다. 이렇게. 근데 가격이 P0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더라. 그 점을 편의상 P점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P2로 하락했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사겠대요. 편의상 그 점을 C점이라고 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번에는요.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합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해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맞죠? 근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가격이요. 가격이 하락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편의상 A-라고 이름하자고요. P0일 때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P2일 때 소득이 증가했다면 C-로. 그럼 A-, B-, C-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T0가 T1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둘 중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냐? 곡선 자체.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의 변화. 그럼 수요의 변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곡선 자체. 요거. 근데 왜 변한 겁니까? 소득도 맞는데 소득해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가격 이외. 자, 그림 하나만 더요. 자, 수요 곡선입니다. 저 A점, B점, C점 보세요. 방금. 얘들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량.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세요. 그림만 보시고 수요량을 정의해 보세요. 수요량이란 뭐다? 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딱 칠판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세요. 다른 단어 가지고 오지 말고. 요 단어 활용해 보세요. 수요곡선이라는 단어. 수요곡선상의 점.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수요곡선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수요량을 연결한 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가능한가요? 그냥 편안하게 뭐 다른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림 다시 갑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맞습니까? 이게 정확한 풀네임이에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곡선상이라는 말만 기억하라고요. 점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괜히 여기까지 기억을 하니까 점이 없다고 틀렸다고 우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누가 출제하든 절대 제외시킬 수 없는 게 곡선상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곡선상에서 점 이동했다? 뭐 때문에요?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그럼 이제 말을 쭉 연결해서 한번 정해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란 뭐다?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T0가 T1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T0가 T1으로 간 거죠? 소득의 증가도 있고 또 막 열거해봐요. 소득의 증가, 인구수의 증가, 금리가 하락, 용적률이나 금폐율이 완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수요의 변화. 그래서 여기 답이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1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 시작하세요. 역시 4번 같은 경우도 수요량의 변화 요인 쪽을 먼저 보는 게 편하겠죠. 원인은 딱 하나. 그게 뭐였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무슨 가격?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가격. 그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끝났습니다. 유량, 저량,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이해됐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편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만 조금만 관심 가지고 봤다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